네, 여야 전직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여의도 정치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친교 시간도 갖고 또 선물도 서로 이제 주고받았습니다. 우리 측에서 받은 건 야구 용품. 대통령이 이제 야구를 이제 사랑하고 올해 이제 그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뭐 역대급 뭐 돌직구를 던졌다. 그게 이제 미국에까지 알려진 모양입니다. 야구 용품 선물을 받았고 또 우리 측은 달 항아리를 이제 선물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 오늘 드디어 오늘 밤에 한미 정상회담 뒤에 확장 억제 방안을 담은 공동 성명이 발표될 예정인데 북한이 이제 핵 위협할 시에 미국이 핵 자산을 제공하는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이 명문화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도 좀 미국이 원하는 쪽으로 좀 풀어왔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그 미국의 선물 보따리 정상회담에서 어떤 그 선물이 좀 나올지 좀 기대가 좀 큰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안보 관련이 역시 관심도 있고요. 네. 또 미국이 확실하게 줄 수 있는 그런 항목이죠. 근데 지금 핵과 관련해서 국내적으로는 뭐 핵무장부터 시작해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 그리고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인데 네. 앞에 두 개는 우리의 현실로 봐서 핵무장은 뭐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전술핵 배치는 우리 사정도 있지만은 미국 사정으로 봐서 전술 핵무기가 지금 유럽에 가 있는 것 정도 수준이지 그 전술핵 무기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에는 배치가 돼 있습니다만은 미국에 배치하고 있는 것 외에 아시아 쪽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술핵을 뺀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다시 전술핵을 한반도에 가져온다는 것도 미국의 전술 전략적으로 봤을 때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비핵화가 늘 이제 주장했던 그렇죠. 거니까요. 비핵화가 지금 된 지가 뭐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네. 그걸 다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의 전략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미국이 난색을 표시하는 이유죠. 네. 그렇게 따지면 확장 억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아닌데 지금 말로는 여러 번 미국이 약속을 했어요. 네. 그러나 확장 억제는 수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육해 공군이 다 갖춰져야 되는 건데 물론 육군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해군과 공군력을 동원을 해서 확장 억제를 보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얼마나 촘촘하고 치밀하게 하느냐라는 것이 지금 현재의 문제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것을 미국이 어느 정도로 이번에 별도의 공동성명을 통해서 보장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이 되겠죠. 네, 역시 확장 억제 강화 이게 이제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군은 제외하고 이제 해군 공군 쪽에서 이제 강화 방안. 뭐 그 관련한 그 말씀 포함해서 좀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까지는 북한의 핵이 경량화, 소형화, 아주 작게도 만들었다. 핵을. 네. 쏘는 수단은 미사일이 다종화되어 있다. 여러 개다. 네. 길게, 짧게, 뭐 심지어는 뭐 전술핵까지, ICBM까지 이렇게 다 완벽하게 갖춘 국가가 되어 있는 게 현실이라면 우리 인정하지 않지만 의무는 결국은 우리가 만약에 북한이 우리를 위협할 때 북한의 위협은 또한 미국을 향한 거란 말이에요. 왜? 남한을, 대한민국을 지원하지 말라는 거기에서 결국은 미국이 자신들에 대한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지킬 수 있는가? 네. 지키려고 나설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흔히 이제 우리가 뭐 전략 자산이 전개된다. 괌에서 날아온 비원, 비버, 죽음의 천사 이런 건데 그런 언론 표현이고 그러면은 그런 거 외에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미국 정상, 미국 대통령이 문서로서 이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남한이 대한민국이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미국의 핵을 보복을 하겠다. 미국 핵으로. 이런 거잖아요. 근데 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에게는 설명이 되는데 이것 역시도 어떻게 따지고 보면
국제 상황이 바뀔 경우에는 미국 태도가 어떨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다만 이 정도 해놓으면 적어도 북한이나 있는 위협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유효할 것 같다는 한 점만 봐야 된다. 그러니까 공동 성명이 아니라 별도의 문서화된 걸로 나타날 것인가를 유심히 봐야 되고 또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수준이 그걸 봐야 된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 가운데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 잘 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을 높이 평가한 대목이 제 눈길을 끌었어요. 그러니까 존 컵이라고 왜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의 전략조정관이라는 분이 네.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일 3자 관계를 강화시키는 열망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것을 한일 관계 개선을 노력해 준 데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것은 한일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영내에서도 좋은 평가를, 좋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될 거다. 영내라 하면 동북아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이 대목이 많은 분들이 분석했던 대로 배후에는 밑에는 미국의 종용 요청 강한 뭐 이런 게 있었다는 게 좀 증명됐다고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 그 한미일 동맹 강화 포함해서 그 관련 얘기는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이번 그 국빈 방문 전부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또 이제 중국 대만 문제 발언으로 러시아 중국과 좀 이제 각을 세우면서 좀 불편한 이제 기류가 좀 이제 감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과는 밀착하고 북중러는 견제하는 게 뭐 윤 대통령의 현재 기조냐. 여당에서는 동맹들은 이제 업그레이드 뭐 한 거다. 뭐 또 이제 좀 야당에서는 이분법 외교다, 갈라치기 외교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그 신가치 외교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불편한 외교라고 봐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돼 왔고 이제 앞으로도 정상회담 이후에도 논란이 될 거예요. 네. 안보만 가지고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안보 플러스 경제를 같이 가지고 갈 거냐 이건데요. 지금 로이터하고 회견한 거하고 NBC나 워싱턴 포스트하고 회견한 거하고 약간의 시간차가 있는데 대통령의 말이 조금 바뀐 대목이 있어요. 네, 우크라이나 부분에 있어서는 로이터 회견할 때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죠. 저기 살상무기 문제를 지원한 물론 조건은 달았다고 얘기하지만 네. 지원할 수 있다는 걸 강하게 얘기했지만 워싱턴 포스트나 그 조금 뒤에 그 시간차는 뭐 불과 길지 않습니다만은 말이 조금 달라져 있거든요. 국내 여론을 감안한 네, 걸까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그 뒤에 회견에서는 그냥 끝냈어요. 근데 이제 일본 문제는 사실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네. 뭐 일본 문제가 미국의 종용 요청인지 아니면은 강압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본 문제는 지금 계속 세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으로부터의 압박과 압력을 받죠. 그 뭐 겉으로는 종용이고 요청이고 뭐 이렇게 근사하게 표현은 돼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이유는 외교에 있어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돌직구를 계속해서 던진단 말이에요. 과연 이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맞는 태도냐, 맞는 표현법이냐 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 거고요. 이게 결국은 온 나라를 두 쪽으로 딱 짜게 놓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역대 대통령들이 그것이 국힘당 출신이건 민주당 출신이건 간에 유지해왔던 외교적 모호성, 전략적 모호성이 있는데 네. 이걸 지금 윤 대통령이 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목은 신념이라고 하더라도 외교는 신념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정말로 한번 이렇게 나는 가보겠다라고 그러면 닥트린으로 선언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과연 분단 국가로서 또 개방형의 통상산업국가의 대통령으로서 맞는지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고 결정하라는 거죠. 네, 외교에 이제 실리가 있고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을 텐데 현재 그 외교 기조는 동맹 강화보다는 좀 이게 불안한 기조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뭐 틀린 말은 틀린 분석과 평가는 아닌데 과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 내지 이런 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인가? 그러면 좋겠는데. 네. 그러면 좋겠는데 중국, 러시아하고도 잘 지내고 거기서 수출도 많이 하고 경제는 거기서 가져오고 이익은 가져오고 안보는 미국을 따라가는 내지는 미국에 도움을 받는 이런 형식이라면 국민들도 뭐 다들 좋을 텐데 그런 상황인 저는 이제 지점을 지났다. 그 지점이라는 게 왜 지났느냐? 물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 침략한 것, 중국이 또 무력을 써서라도 대만을 통일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서서 저렇게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이 대목에서 모든 전 세계 국가가 대한민국 입장이 뭐냐? 너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우리한테 묻는다.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완곡하지만 가정 화법을 쓰지만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자유진영에 완벽하게 서겠다는 그걸 표현한 거죠. 근데 이 대목이 현실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쉽게 해서 우리한테 보복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 돌이켜보면 문재인 정부 말기에 2021년도에 문재인 대통령과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성명을 냈을 때 대만 해협에서의 항해 자유론 이런 표현에 대해서도 당시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이 지금보다 수위는 약하지만 강하게 반박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중국은 본능적으로 대만 이야기만 하면 대만 해협 이야기만 양안만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 문제 삼으면 계속적으로 문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대목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중국의 어떻게 보면 습관성 우리 대한민국 길들이기적 요소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러시아의 반응은 뭐 그 원론이니까 가정이라면 공격한다면 또 대량 살상을 한다면 우리가 무기를 제공할 수밖에 없을 거다. 러시아는 무기를 제공하면 러시아에 대한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 이런 뭐 서로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신 의원님께서 이제 일본 외교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굉장히 뭐 세게 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관련한 질문인데요. 그 정치권에서 지금 이제 일본이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는 것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발언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의 그 인터뷰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 구민정 의원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날리면은 듣기 평가 이번엔 독해력을 평가해야 되느냐 뭐 이런 또 이제 반론도 제기를 했는데 어김없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외국으로 이제 순방하고 국빈 방문을 하고 바로 이제 외교적인 어떤 또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왜 자꾸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지 먼저 이번에 그 신 의원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당에서 수석 대변인이 나와서 대통령 말을 해석한다고 했는데 그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문을 보니까 일본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게 아니라 원문을 보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거니 당이 들어서 오히려 문제를 좀 논란을 키운 꼴이 되고 말았는데 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우리 당의 대변인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아마 축약본을 받아서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말을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일본이 못 받아줄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착오였던 건데 바로 뭐 또 사과도 했더군요. 사과는 했는데 좀 대변인. 모양이 좀 이상하잖아요. 당의 그 대변인이. 저는 뭐 이런 일 없었어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대통령의 표현도 너무 나간 거잖아요. 너무 나갔다 하면 우리 국민의 정서와는 좀 동떨어진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년 전에 일어나던 일 때문에 미래로 가야 되는 한일 관계 걸림돌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네. 과거 이렇게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무릎을 꿇는 뭐 이렇게 본인의 의사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너무 직설적으로 거칠게 표현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발언의 그 무릎을 꿇다 이거는 사실 생각하지 않았던 뭐 그 즉흥적인 좀 애드립이 아니었냐 또 얘기도 나오더군요. 네. 글쎄요, 그 표현이 좀 하여튼 듣는 사람이 불쾌한 사람이 좀 많게 표현이 나간 거고요. 네. 대변인이 잘못했고 바로 사과를 했으니까 확전은 안 되고 그냥 끝나가는 모양새이네요. 그런데 대변인이 경험이 조금 없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정도의 회견은 양쪽이 그러니까 그게 워싱턴 포스트 아니에요? 네. 워싱턴 포스트하고 대통령실이
동시에 다른 녹음기를 가져와서 자 지금부터 녹음 시작합니다 하면서 스타트 버튼을 누릅니다. 녹음 버튼을.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안전장치를 하는 거고요. 특히 미국과 그 서유럽의 언론들은 생략된 단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주어가 됐건 동사가 됐건 목적어가 됐건 생략이 되면은 꺽쇠 표시를 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생략되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생략됐다고 대변인이 잘못 주장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명백한 잘못을 한 거고요. 사과한 건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전을 막은 건 잘했는데 공교롭게도 이거 하나는 지적을 해야 돼요. 이 기자가 미셸 리라는 기자가 교포이긴 한데 미국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취임 회견을 할 때도 이 기자의 질문 때문에 한번 소동을 겪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소동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결국은 뭐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기자가 훈련을 받은 대로 굉장히 정확하게 질문했고 정확하게 기사를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셸 리 기자가 얼마나 정확한 사람이고 미국에서 언론인으로서 훈련을 받았나라는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특히 미국 언론, 서유럽의 언론한테 시비를 걸려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이번에 또 배운 거죠. 우리 언론에서 훈련받은 기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뭐 팩트를 굉장히 정확하게 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미국 언론은 그 쿼테이션 그러니까 인용부호를 쓸 때는 굉장히 정확하게 하도록 훈련을 받고 단어 하나도 그 쿼테이션 인용부호 안에다가는 본인이 쓰지 않는 얘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것은 언론 윤리에 어긋나는 일이고요. 방송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미국 방송은 보면은 아무개가 인용부호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고 인용부호 닫고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뭐 그건 하물며, 우리 언론이 배워야 될 텐데. 하물며 주어처럼 이제 중요한 부분은 또 더 확실하게 그 문장을 쓰겠네요. 그럼요. 굉장히 확실하게 하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오늘 밤에 있는데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국내 정치 문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정치 문제로 돌아오면 그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할 이슈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먼저 그 돈봉투 의혹의 핵심인 송영길 전 대표가 출국 금지 조치와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바뀐 상황입니다. 이번 주 검찰 출석은 이제 무산이 됐지만 또 현재 그 혐의 입증에 필요한 그런 직접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운명 또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검찰이 과연 송영길 전 대표는 현재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련에 대해서 이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이 이 부분을 밝혀낼 수 있을지 신성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송영길 전 대표가 그렇게 선제적으로 내가 검찰에 나 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래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일정대로 기다리세요. 우리가 부르면 나오세요 이렇게 된 모양인데 그래도 모양새는 이상하다. 다시 말하면 지금 그 본인이 검찰에 가서 조사받겠다고 간들 검찰 조사도 안 해줄 거 뻔히 알면서 왜 저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지금 검찰 입장은 물어볼 질문지조차 못 만들고 있을 텐데 네. 따라서 이거는 뭐 기다려봐야 된다는 말씀을 들 수밖에 없고 결국은 뭐 돈말이 나는 사람, 전달한 사람, 또 보좌관들, 또 받았다는 사람 쭉 조사한 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를 좀 수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래야 물어볼 게 생길 테고 다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뭐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관심사는 이른바 이정근 씨하고 강내구 사이에 있었다는 9천 몇백만 원 이게 여기에만 머물 건지 오히려 제3자 눈에 볼 때는 네. 다른 쪽으로 번지는 건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거 또 돈이 나온다니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검찰 수사 내용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네요. 네. 아직 뭐 그 소환도 되지 않고 이제 수사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뭐 송 전 대표에 대한 앞으로 이제 향후 뭐 그 전망을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쉽지 않죠. 이게 얼마나 쉽지 않냐면은 뇌물 범죄하고 이 성범죄가 굉장히 은밀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검경이 수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네. 예 중에 하나가 2008년도에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박희태 돈봉투 사건.
그때 고승덕 의원이 300만 원 돈봉투를 흔들었거든요. 근데 박기태 그 당시 대표의 계좌를 확인했더니 2억 가까운 돈이 인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정황이 있는 거죠. 그걸 300만 원으로 쫙 나눠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준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결국 검찰이 밝혀낸 건 300만 원밖에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이번에도 돈의 유입과 돈의 분배, 인풋, 아웃풋이 어떻게 됐는지 이걸 확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송 전 대표는 이제 탈당계를 이제 어제 제출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앞으로 이제 거취를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왜 저렇게 손을 못 대고 있을까? 저는 그도 말씀드린 자체 조사를 왜 안 할까? 이런 부분은 뭐 이재명 대표의 생각도 투영돼 있을 때고 또 하나는 이런 사안은 이런 흐름과 정치 이런 지형 당시의 상황을 잘 아는 당에서 조사하기 시작하면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네. 그 당시에 풍토, 사람과 인간관계, 인맥을 다 알기 때문에 당에서 조사하면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감히 이런 그렇게 자체 조사를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다. 오히려 당내 상황에 좀 어두울 것으로 보여지는 정치에 어두워 보이는 검찰이 알아서 하도록 아는 것만 수사하라라는 표시가 아니겠나 싶어요. 네. 예, 신경민 의원님. 그래서 기본 대책 기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죠. 조사를 하건 안 하건 간에 대책은 일단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관련자가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네. 그리고 체포동의안이 복수로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대책은 마련을 해야 되고 특히 가장 급한 건 함구령입니다. 지금 쓸데없이 계속 여러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뭐 찬송가를 부르는 박지원, 김민석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느냐 하면 이재명 대표 자체가 지금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박순자는요, 뭐 김연아는요 이러면서 굉장히 가벼운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함구령 내려야 되고요. 개혁 방안을 다룰 방향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영길이 형 돌아오세요 해서 영길이 형 돌아왔습니다. 뭐 이러고 있는 것은 지금 당으로서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도 나오더군요. 집이 이제 불났는데 거기서 이제 뭐 고구마를 구워 먹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런 그 행태는 보이지 말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수완박법 추진 과정에서 위장 탈당 논란이 있었던 민영배 의원의 민주당 복당이 결정이 됐고 또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제명이 됐던 김홍걸 의원의 복당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당에서 이제 뻔뻔하다 이런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난파들만 하잖아요. 그리고 민주당도 아마 이 정도 비난을 감수하고 복당을 시켰을 겁니다. 왜? 다시 돌아가 보면 당시에 위장 탈당, 꼼수 탈당 아니냐는 정말 뭐 당시 여당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비판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황당한 대답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무슨 위장 탈당에 증거가 어디 있냐. 심지어 그런 싸움도 날 지경이었는데 네. 돌이켜보면 당에서 민영배 의원에게 시켜서 위장 탈당을 시켰고 시킨 이유는 3대 3인 안건조정위원회를 결국은 민영배는 무소속이 되니까 4대 2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4대 2로 만들어서 90일 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 안건조정위원회를 단 17분 만에 돌파해가지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우리 허리하나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킨 거 아니에요. 네. 그 후로도 보면 그 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 그러니까 이 위장 탈당에 대해서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입법권의 침해다. 심의권 침해라고 5대 4 헌법재판관 9명 중에 5대 4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수가 입법권 침해라고 헌재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뭐 좀 약간의 좀 사과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굉장히 당에 공이 있는 사람처럼 다시 한번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선거 앞두고 하는 건데 뭐 국민들은 잊을 수도 있지만 글쎄요 이게 쉽게 뭐랄까 좀 명분이 좀 많이 딸리는 건 사실이다. 이 정치판의 혼란기에 다 이렇게 입당을 시키는 복당을 시키는 거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봐요. 네. 신경민 의원님. 박홍근 의원이 원내대표로서 내 임기 내에 생겼던 문제니까 내가 임기를 마치기 전에 직전이죠. 이제 내일 모레면은
끝나니까요. 28일에. 28일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책임감의 발로로 보여요. 그런데 그 책임감의 발로는 좋아요. 그런데 금방 신 의원이 쭉 얘기하신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지적된 명백한 그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입법권을 잘못한 거다라고 지금 헌법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무효나 취소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권리관계가 너무 많이 형성돼 있는 관계라는 것을 밑에 깔고 있는 거죠. 네. 그러나 그 법은 유효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린 건 뭐 이번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쭉 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그 얘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박홍근 원내대표가 내 임기 내 일이니까 내가 짐을 지고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책임의식? 이거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위법하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저는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박홍근 의원이 소는 취하고 대는 버렸습니다. 박홍근 의원 그 발언에서 이제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이제 문제시한 그 부분은 뭐 아프게 이제 앞으로 뭐 반성을 하겠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더군요. 네, 뭐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건 그렇게 했으면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게 아직 지금 꼭 해야 될 사안은 아니거든요. 조금 더 있어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그 국회가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전운이 좀 감돌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쌍특검법에 패스트트랙 지정에 이제 합의를 했고 지난번에 상정이 보류가 됐었던 간호법도 원안 처리대로 이제 방침을 이제 정했습니다. 이렇게 야당이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이제 비난에 좀 부담이 있고 여당은 또 대통령의 재의권 요구, 거부권 행사를 또 요청할 것이다라는 부담이 서로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또 상황일 것 같습니다. 여야 간 모두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양곡법 같은 경우 대통령이 잘못된 법은 분명한데 포퓰리즘 요소가 많고 농민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법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거부권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잘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대목이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아신 대로 다 뭐 모든 법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부권 네. 행사할 수. 그래서 여권도 딜레마다. 다만 야당 입장에서는 이건 이제 책임을 넘기는 거니까 왜 간호법만 하더라도 훨씬 의사보다 많은 훨씬 수가 많은 간호사들에게 표도 된다는 생각도 함직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지금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누차 이야기 뭐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게 국민 정서에는 그래 맞아 뭐가 나왔다는데 왜 수사를 안 하는 거야 야당의 주장에 굉장히 좀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좀 휘둘린다 그럴까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아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수사 안 하냐. 근데 이것도 보면 제가 관찰했고 경험했던 검찰의 논리로 본다면 적어도 거기 공범들 가운데 도이치모터스의 공범 주범인 권오수 사장 그다음에 거기에 종범이라는 뭐 주가 조작 선수들 심지어는 돈 된 사람들 여기에 전부 다 9명인가 되는 피해자 가운데 한두 사람이라도 우리가 김건희 당시 사장하고 사실은 짰다. 사실은 김건희 사장도 우리 다 내용을 알고 있었다. 한마디라도 나와주면 수사가 가능한 거예요. 불러서 네. 소환이라도 네. 야당 주장대로. 그런데 수사 과정 그 사람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는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나왔다는 것은 검찰의 이야기는 범죄 일람표에 나오는 김건희 씨 소유의 계좌가 이용됐다는 그 외에는 그렇다면 지금 검찰이나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나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볼 때는 이게 김건희 여사를 부르면 조사하면 몇 마디 물어보고는 아니라고 합니다. 종결 처리, 무혐의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다고 저는 봐요. 지금도 네. 마찬가지고 그제는. 네. 따라서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조사를 하게 되면 무조건 무혐의 나오게 돼 있고 그게 겁이 나서 이게 그 정치적으로 큰 압박이 압력되고 아니면 여파가 겁이 나서 감히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특검으로 간다.
저는 뭐에서 특검이 새로운 걸 뭘 찾아낼 수가 있을 생각이 하나 들고 그 전에 이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게 너무 뻔한데 왜 정의당까지 나와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힘을 쏟느냐는 데서는 고개를 좀 갸우뚱거리는 대목이 있다고 봐요. 네, 특검으로 이제 가더라도 그 전에 이제 또 이제 대통령 거부권을 넘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가더라도 이제 그 특검법의 실효성에 또 의문이 많이 가신다는 말씀이셨고요. 네. 저는 뭐 간호법 얘기를 하면은 간호법은 사실은 국민의힘 쪽에서 주도한 법안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약속을 했던 법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밀어붙인다는 그 측면만 자꾸 강조를 하는데 이 법의 필요성 그리고 이 법이 지금 얼마나 기묘하고 급박하냐 이거에 초점을 맞춰야지 야당이 찬성해서 밀어붙이는 법이다라는 것만 착안을 해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러면은요 아마 여당으로서 큰 패착에 봉착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회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오늘 밤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돈봉투 의혹으로 출국 금지된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 그리고 쌍특검 간호법으로 여야 간 본격 충돌이 예상된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